한 가지. 지난번에는 저희가 의료보험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하우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우징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집 문제예요, 집 문제. 이제 월세나 이제 아니면 뭐 집, 자기 집을 소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하우징이 워킹 푸어를 만들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홈리스 즉 언하우스드 피플을 만드는 이유로 지적이 되는 거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 메트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하우징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워킹 푸어를 생각하고 워킹 푸어를 양산하는 주된 이유로 이제 하우징을 뽑게 되지만,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도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워킹 푸어를 만드는 주된 이유로 뭐 하우징이라고 손꼽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뭐 알코올이나 마약, 드럭 같은 거 중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가정 간의 어떤 불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와는 좀 달리 여기서는 이혼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지역의 페어팩스,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이 메트로 지역에서는 의료보험과 함께 하우징이 굉장히 큰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 워킹 푸어의 가장 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우징이 여기랑 한국이랑 어떤가. 제가 한국에 작년 여름에 미국 온 지 한 17년 만에 한국에 갔다 올 기회가 생겨서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사실 시기를 좀 잘못 만났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는 비행기 운임이나 비행기 편이라든가 그런 요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원룸에 삽니다. 그래서 자기 원룸을 제가 지내라고 내줘서 이제 원룸에서 지내게 됐는데, 이제 한국 원룸하고 여기 아파트하고 뭐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원룸이 한 50만원 정도? 30에서 50만원 정도? 제가 뭐 따로 알아본 뭐 달계약방이라고 하나요? 달방이라고 월방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영역들을 위해서 한 달씩 계약해주는, 그래서 빌려주는 방들 이렇게 보면 30에서 한 50만원 사이 이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파트,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빌리거나 스튜디오를 빌릴 때, 스튜디오도 아주 조그만 스튜디오도 거의 뭐 한국 돈으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룸 아파트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70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생각하면 원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원룸이 많아져서 이제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한국의 월세가 싸다,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룸이라는 시스템은 결국엔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족들에 대한 시스템이고, 제가 여기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원룸이나 혼자 사는 1인 가족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3인에서 4인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월세가 한 170에서 200만원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전세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월세예요. 그래서 전세라는 개념을 빼고 한국에서 4인 가족 아파트를 월세로 한다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국이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한국은 지금 원룸으로 1인 가족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의 생활을 볼 때 한국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의 문제,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월세, 아파트 월세나 이제 렌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한국도 역시 갖고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렌트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중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후 지금 인플레이션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는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한 9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한 50에서 적게 올라도 50에서 한 70% 사이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 형태가 됩니다. 그 많이 오른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코로나 시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워킹 푸어들이 양산됐다. 이렇게 더 많이 급속도로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미국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렌트가 이렇게 오르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 사이에 금리를 낮췄잖아요. 은행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때에 맞춰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미국에서의 현상인데 지금 메트로 DC에서의 현상이 뭐냐면 원래는 워싱턴 DC가 미국의 그 중앙정부 기관들이 청사나 기관들이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잡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매일같이 출퇴근을 해야 될 때는 DC 안에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싸도 DC 안에 아파트나 DC 안에 어떤 조그만 이런 거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직장에 직접 출근을 안 합니다. 직접 출근을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집에서 사무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집에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공간, 집에서 개인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갖춰진 집들을 원해요. 그런데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에서, 도시 중심에서 좀 벗어난 약간 외곽 지역에서 조금 사이즈가 큰 집을 선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DC 안쪽에서는 오히려 조그만 아파트들이 비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비게 되고 이제 저쪽 바깥 쪽에 DC 주변의 위성 도시들의 사이즈가 좀 괜찮은 곳,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잘 돼서 생활하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아예 시골은 아니고요. 그런 집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적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집을 사면 대개는 몰기지 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얼마 정도 내가 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빚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기간을 나눠서 매월 조금씩 갚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어때요? 돈을 빌려도 이자랑 원금을 낼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조금 욕심내서 큰 집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집값 상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파트 렌트 값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러니까
제가 60에서 70% 정도 렌트가 올랐다는 얘기는 집값이 이전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아파트 거래가 좀 주춤하기는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과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는 지금 사람들이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약간 좀 회의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렌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에 관련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모든 비용들이. 특히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기름값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운임이나 어떤 어찌되면 이제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그 핏줄과도 같잖아요. 그 석유 산업으로 인한 운임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물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가격이 운임 전체 가격이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그 코로나 이전과 지금 비교하면 기름값이 그때 당시에는 2불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4불 60전, 갤런당입니다. 4불 60전 정도가 됐으니까 거의 2배가 더 올랐죠. 예, 그쪽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도 6불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갤런당? 6불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기름, 가스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외 비용, 그 모든 운임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외 다른 모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수입, 인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인컴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당 아주 많이 올라와서 시간당 12불이에요. 이쪽에서는. LA 쪽에서는 시간당 15불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뭐 확인은 안 됐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 시간당 12불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근데 평범한 레귤러적인 사람들이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시간당 12불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나 그런 것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 임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불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굉장히 원래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킹 푸어는 교육 수준이 높고 어떤 특별한 IT나 이런 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킹 푸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단순 노동이나 이제 저소득 층의 사람들이 워킹 푸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거,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의 모든 비용들이 20, 30% 이상씩 올라갔다. 그러면 전체 통합으로 하면 몇 배의 어떤 체감이 되는 거죠. 비용이 각 의식주에 각 20%씩 올라갔다만 해도 전체가 합친 60%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한 2배 이상 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아주 그냥 그 라인에 딱 걸쳐 있는 생활들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 그 지난번에 이제 매체에서 잠깐 소개됐던 저긴 경우인데, 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뭐 굉장히 좀 영예로운 직업이긴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작아요. 미국 정부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금전적으로 짜게 굴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입이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학교 교사로서 그 소개된 사례가 뭐냐면, 학교 교사로서 싱글맘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는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교사 생활로는. 그러다 보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자기 피를 팔아서, 옛날에 한국에서도 못 살던 시절에 뭐 매혈이라고 해서 피를 팔아서 뭐 그 돈을, 약간의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걸 갖고 생활을 하고 직업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워킹 푸어거든요. 자기의 직업만으로는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 자체가 잡을 잃은 사람들을 위주, 이렇게 실업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교사로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 푸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워킹 푸어들이 자기 잡을 놓을 수 있느냐? 잡을 놓으면 근본적인 생활 자체가 더 안 될 수 있고, 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잡을 잡고 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고, 지출하는 비용은 점점 더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점점 더 어떤 삶의 무게나 아픔의 무게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럴 것 같지만,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뭐라 그럴까, 직장을 잃은 실업수당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재원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하우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가난과 빈곤에 대해서는 이제 얼반 미스터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 언하우스드 피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워킹푸어를 소개하는 정도로 빈곤에 대한 주제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갖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